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서희보인입니다. 박수! 유후! 우리 진짜 선생님 너무 고생하셨어요. 인강 선생님들 열심히 잘 푸셨나요? 시간 좀 부족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도 보니까 저희가 항상 모이고서 55분에 딱 맞춰서 푸는데 오늘 약간 오버되신 분들이 상당히 계셨어요. 그래서 조금 5분 정도 더 시간 드리고 썼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딱 10분 전에 쓰셨다는 선생님들이 거의 54분 59초에 끝났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서 쓰기에 좀 쉽지 않았다 이렇게 느껴지셨을 수 있을 것 같고, 많은 분들 말씀하시듯이 딱 보면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막상 쓰려고 보면 이런 느낌으로 쉽지 않게 구간을 넘어가셨던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작년 문제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묻는 문제는 똑같아. 내용이 달라요. 그 말은 뭐냐면 앞으로의 문제의 경향성들을 묻는 말 자체, 밑에 빈칸에 배점에 있는 묻는 문제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내용 안에서 맥락을 보면 다양한 조건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답을 쓰기에는 완전히 다른 방향성의 것들을 고려해서 쓰지 않으면 답이 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외운 것을 그대로 쓰는 문제들이 몇 가지 없었어요. 정말 현장에서 거론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배웠던 것을 가져다가 적용해서 쓰는 문제들을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 각 개념의 명칭, 특징, 장단점을 정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형성평가 등을 통해서 계속 지금 숙달을 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선생님들이 정말 현장 지향적인 것들을 계속 적용하고 그 방안을 모색하시다 보면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정말 시험 보실 때는 그래,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다, 이 느낌 그대로 쓰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제가 모의고사를 낼 때 몇 가지들을 고려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선생님들 당황시키는 거예요. 당황시키는 거. 왜냐면 지금까지의 그 어떤 논술도 선생님들이 당황하지 않는 방식으로 나온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시험이 끝나고 나면 경향성이 바뀌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말은 뭐냐면 대비되지 않았던 방식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묻지 않았던 것들을 물어보거나 요소들을 첨가시키거나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 자체를 물어보는 건 맞는데 묻는 방식이라든지 맥락이 달라지면 선생님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번 당황의 연습을 거치고 나면, 그리고 긴장의 연습을 거치고 나면 실전에서 정말로 아주 그 상황들을 잘 컨트롤하면서 언제나 그랬듯이 익숙하게 써내려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의 경향성들이 어때요? 현장을 엄청나게 많이 반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딱 배운 딱 그대로만 나오지 않아요.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현장에 대한 분석들을 기반으로 선생님들이 지금 나온 문제들을 푸신 것이고, 이것은 정말 그대로 개념이 매칭돼서 나오지 않을지라도 이것이 발판에서 쓰실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쨌든 선생님들 너무 고생하셨어요.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 유후!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들 우리 너무 고생한 우리 선생님들에게 구호를 외쳐주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석시! 뭐야. 크게 하라고요. 다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Succeed, achieve, and teach. 오! 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좀 패배감을 느끼셨더라도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거 썼다, 치러봤다, 이거 자체가 진짜 큰 성장이에요. 정말 한 번 써본 사람, 두 번 써본 사람, 세 번 써본 사람, 나중에 막판에 뭐고 21개 써본 사람 질적으로 다른 성장을 보여줍니다. 선생님들 하실 수 있어요. 해볼까요? 시작.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성장한다. 나는 해낸다. 해냅시다. 고고고 가볼게요. 오늘 공개 모의고사 봤고요. 나만 신났지. 네. 자, 2월 공개모사 봤고요. 너무 지금 좀 찜찜한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쓴 게 맞는지. 제가 냈던 포인트들을 하나씩 선생님들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왔던 부분은 우리가 교육 격차를 완화하는 방식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최근에 가장 큰 문제로 여야를 막론하고 얘기했던 부분이 교육 격차가 심화됐다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육 격차라는 것이 뭐예요? 잘하는 친구들과 못하는 친구들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차이는 있어요. 차이가 없을 수가 없지. 사람이 너무나 다양한데. 그런데 이것이 어떤 친구들은 잘하고 어떤 친구들은 못하냐라고 보면, 제가 그랬죠. SES만이 가장 강력하게 그것을 예측한다. 자기 효능감이 모든 심리적 구인들 중에 사고 성취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구인인데, 이 자기 효능감을 물리칠 만큼
혹은 자기 효능감에 거의 정적인 상관을 이룰 만큼 강력한 구윤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SES입니다. 소시오 이코노믹 스테이터스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타고난 그 가정의 사회 경제적 배경이죠. 그거에 따라서 집안이 소위 말해서 잘 살고 부자고 엄마 아빠가 똑똑하면 애들이 공부를 잘해. 반대의 경우는 애들이 못해. 근데 이게 지금 코로나라는 시기를 겹치면서 심화됐다는 거죠. 뭐냐면 잘하는 애들은 좀 덜 떨어지거나 그대로 있거나 어떤 경우에는 더 집약적인 사교육을 통해서 더 학업 성취가 높아졌어. 그런데 중간층을 포진하는, 즉 다시 말해서 학교를 다니면서 수업을 들었다라면 그래도 그 중하위권을 차지했던 이 친구들의 학력이 폭락했다. 폭락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차가 심화되죠. 이거를 줄여줘야 돼. 완화시켜야 돼. 이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그런 것들을 모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방안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교사들의 담화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수전략, 혼합형 연수로 나왔어요. 자, 일단 선생님들이 이제 우리 선생님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치더라고요. 교육 방법 및 공학 이렇게 쓰시고 혼합형 연수, 뭐라고 썼어? 교육 행정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파트에서 나온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를 우리 개조식으로 선생님들이 한 번씩 적어보시는 건 도움이 됩니다. 지금 글쓰기 특강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패스는 하겠는데 지금 물어보는 게 작년부터 해서 훨씬 더 많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딱 4개를 묻지 않고 그 안에 우리가 써야 되는 요소들이 많아서 어떤 걸 물어보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일단 선행 과제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 결국 이거죠. 이게 1, 이게 2, 이게 3, 이게 4라고 하면 이게 그대로 매칭된다고 했죠.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이 되고 여기가 4가 되고 그리고 이게 그대로 매칭돼서 지문에서도 그 순서대로 갑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글을 쓰실 때 단락의 구성도 여기에 매칭돼서 이거의 답을 첫 번째, 본론 첫 번째, 이거의 답을 두 번째, 이거의 답을 세 번째, 이거의 답을 네 번째 이렇게 매칭되게 쓰셔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기본적인 부분인데 처음에 하실 때는 선생님들이 그것을 이제 모르시고 아는 것부터 순서대로 쓰세요. 그럼 답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답이 되게 어렵다기보다는 채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고 오히려 선생님들도 혼란스럽습니다. 순서대로 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교육격차 완화 방안으로 이제 처음에 물어봤던 것이 아이즈너 관점에서 문제 해결 목표와 그것의 구체적인 예를 함께 제시. 작년으로 봤을 때 함께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가 세트로 뭐예요? 세트로 1점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물어보는 거 하나당 1점이었죠. 근데 작년부터 바뀐 게 세트로 같이 물어봐. 그래서 그것까지를 완전히 쓰지 않으면 점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교육적 상상의 교육적 효과 한 가지, 그리고 송교서가 계획하는 교육과정 재구성의 구체적 방법 2가지. 이거 문제가 작년이랑 같단 말이에요, 선생님들. 근데 묻는 게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완전 달라요. 뭘 묻고 있는지를 아셔야겠죠. 자, 김교사 가볼게요.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극복하는 능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이제는 교육의 목표도 바뀌어야 합니다. 원래는 우리가 명세적인 목표, 타일러식의 목표를 계속 강조해 왔고 여전히도 사실은 그게 남아 있는 거죠. 명세화된 목표뿐 아니라 문제 해결 목표를 고려하는 수업을 적극적으로 구현해야 합니다. 또한 교사가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동적으로 실행하기보다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교육적 상상력을 발휘하고 이것을 실천하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2개념 아이즈너의 주요 개념입니다. 자, 네, 동의합니다. 교육과정을 통해서 실제적 역량을 높이고 학습 동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삶에 맥락화된 교육과정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이게 조건 1번이에요. 교육과정 재구성을 또 이제 딱 보고 그래, 교과 간 창체 그냥 이렇게만 쓰시면 안 되고 뭐냐면 하나 여기 삶의 맥락화된 이라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많은 분들이 이게 통합으로 가다 보면 삶의 맥락화된 부분이 고려될 수밖에 없지만 유의해서 그 부분이 들어가도록 써주시고 생각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방향성. 저는 그동안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때 이 말이 선생님들 이것도 거의 그대로 제가 패러프레이징을 한 거예요. 작년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면 그동안 교육과정 재구성할 때 교과 간 재구성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번에 다르게 할 거예요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이걸 바꿨죠.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때 교과 내 재구성에 머물러 왔는데 이제는 교육 내용을 학생의 삶과 유의미하게 연결지을 수 있는 다양한 통합을 시도해 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 재구성은 문제로 나온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나왔고 지금도 계속 중요해요. 그냥 계속 중요해. 그냥 어느 시도교육청을 막론하고 교육부를 막론하고 다 교육과정 재구성의 중요성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떤 핀트로 갈지 모르지만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연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재구성할 때 교과 내 재구성에 머물러 안 돼. 이 말은 또 다른 조건이야. 뭐예요? 교과 내 재구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육과정 재구성 방법에 교과 내 재구성 말고 다른 방법을 쓰셔야 된다.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이 재구성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1번 교과 내다 라고 쓰셨으면 그거 이번엔 답이 될 수 없다. 작년에 마치 교과 내가 아닌 교과가 아니라 교과 플러스 창체 방식으로 쓰셨던 그게 답이 될 수 없었던 것처럼 지금은 이게 새로운 조건이 된 겁니다. 교과를 쓰면 안 되고 이제는 교육 내용을 학생의 삶과 유의미하게 연결 지을 수 있는 결국 이게 뭐예요? 요거랑 같이 상통하는 거죠. 그러한 다양한 통합을 시도해볼 계획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삶과 유의미하게 연결 지을 수 있을까? 맥락화시킬 수 있을까? 실제적인 삶, 그러니까 애들의 제일 쉽게는 흥미랑 관심사에서 시작할 수 있겠죠? 또 지역사회 문제, 애들의 진로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지금 지역사회를 넘어서 우리 공동체가 같이 마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뭐 코로나랑 관련된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구체적 방안에서 또 좀 헷갈릴 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교과관이나 교과 플러스 창체를 쓰실 수 있는데 그 안에서 그거에 좀 보다 구체적인 내용도 쓰실 수 있어서 저는 보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제시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제시할 때 선생님들이 애들의 흥미나 관심사를 반영한다거나 지역사회로 간다는 문제를 쓴다거나 아이들이 주요하게 마주하고 있는 이슈들을 중심으로 코로나 문제들을 갖다 쓴다거나 뭐 이런 식의 애들의 삶에 맥락화됐다라는 것을 관련성을 가졌거나 흥미나 관심성을 가졌거나 지역사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부분들을 언급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예, 그럴 수 있고 또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뭐 여기까지 쓰지 않아도 이런 주제를 통해 통합한다만 쓸 수는 있지만 써도 상관없는데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그렇죠? 그리고 교사들이 팀 티칭을 한다거나 이런 요소들도 하나씩 언급을 해서 넣어주면 혹시 내가 주제 선정이나 내용 선정에 있어서 조금 덜 고려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부분이 아, 그래. 저봐 이게 구체적인 방법이지로 어필될 수 있고 또 프로젝트가 들어가면 아, 애들의 삶의 맥락화가 돼야 되니까 애들이 실제로 참여하면서 거기서 흥미를 느끼면서 뭔가 활동 중심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우겨볼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약간 뭐라 그럴까요? 뾰루꾸라고 그러나? 예, 정석의 방법이 아닌 방법을 하나 얘기를 해드리면 지금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지향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뭐 프로젝트, 협력적 프로젝트라든지 교사들이 같이 연합해서 하는 전학공이 있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자꾸 녹여 넣으세요. 답안 안에 녹여 넣으면 그래 이 부분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라고 하면서 답안의 여지가 넓어지게 되는 거죠. 예, 왜냐면 허용 범주가 딱 여기 아니면 안 돼가 몇 가지 없거든요. 여기 아니면 안 돼 이건 사실 교과 내 재구성 이거 빼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거를 좀 답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 녹여내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즈너의 예술적 개발 모형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고 앞으로도 중요하고 계속해서 녹여져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결국은 레퍼런스를 찾는다고 하면 아이즈너의 이 담화 속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즈너가 예술적인 개발 모형으로 교육과정을 만들 때는 일단 목표를 설정할 때 명세화된 행동 목표 당연히 고려해야 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두 가지를 더 얘기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뭐예요? 문제 해결 목표와 표현적 결과죠. 예, 지금은 우리가 지금 문제 해결 목표에 포커싱을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 외웠어, 사실은. 뭐라고 외웠어? 문제와 조건은 정해져 있는데 해결 방법 여러 개.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조건이 주어져. 지금 우리 논술이 딱 그거예요. 문제랑 조건이 주어져 있어. 근데 해결 방법이 여러 개야. 그러니까 그것이 수렴되어 있다고 하면 다양한 답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허용 담화의 범주가 상당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걸 충족시키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문제 해결 목표라고 한다. 그래서 다양한 이러한
것들을 문제로 넣는 거죠. 몸이 불편한 친구를 돕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예산을 한정되어 있는데 그걸로 이게 학습 효과를 최대화하는 책들을 구입하는 이런 등등을 다 넣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선생님이 중랑천 범란의 문제, 우리 기출 분석한 그대로 선생님 잘 적으셨어요. 지역사회에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도 구체적인 예시로 적어주실 수 있겠죠. 자, 교육적 상상력이라는 것은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애들의 목표와 내용을 아이들에 걸맞게 새롭게 재구성할 수 있는 상상력을 발휘하라는 거예요. 사실상 교육적 상상력은 뭐예요? 교육과정 재구성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선생님들이 상상해서 딱 정해진 대로가 아니라 애들에게 맞게 내용을 변화시켜야 되니까 그럼 보다 유의미한 학습을 애들에게 촉진시킬 수가 있겠죠. 교사들이 실제 학생들에게 의미있고 만족스러운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도록 여기가 포인트. 애들 목표와 내용을 애들에게 적합하게 변형시킨다. 맞춤형 교육 어떻게 할 거예요? 개별화된 교육 어떻게 할 거예요? 애들의 특징을 고려해서 거기에 맞게 목표와 내용을 바꿔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교사에게 교육적 상상력이죠. 맞죠?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보다 유의미한 학습 활동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맞죠? 네, 맞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조건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삶의 맥락화된 교육과정 재구성, 교과내 재구성 삐 안 되고 교육 내용을 학생의 삶과 유의미하게 연결 지을 수 있는 다양한 통합. 그러면 이제 사실 여기서 힌트를 얻으셨을 때 뭘 얻을 수 있냐면 딱 뭔가 구체적 방법이 생각이 안 나. 그러면 통합교육의 내용들을 좀 바꾸셔도 되는 거예요. 통합교육과정에서. 다간탈의 내용들을 바꾸고 사실상 지금의 지향성은 다학문적인 통합보다는 간탈로 간다고 했잖아요. 탈을 지향해서 가고 있는 드레이크는 사실은 탈학문적인 통합을 더욱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녹여서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탈학문적인 통합, 즉 교과와 창체 이 내용을 섞었을 때 어떤 부분을 고려하면 좋으냐. 우리가 주객 교육과정과 매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주객이라고 했을 때 가운데 주객에 뭘 넣을 것이냐. 가운데 세 가지를 넣을 수 있잖아요. 가운데 교과를 넣을 수도 있고 또 가운데에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사를 넣을 수도 있고 세 번째로 지역사회 문제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교과의 내용만을 넣으면 애들의 삶의 맥락화되기가 좀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 학생의 흥미와 관심사를 넣어서 재구성한다. 또 가운데에 지역사회 문제를 넣어서 재구성한다 라는 방식으로 써주고 그래도 이게 교육과정 재구성의 맥락에서 나왔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것과 평행하게 생각했을 때 교과와 창체를 더하는 부분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해서 이렇게 재구성을 해가지고 창체 시간에 한다. 어때? 그러면 누구도 이것을 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들에게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답을 쓸 때 선생님의 답안을 어떻게 채점해? 3명의 현직 교사가 채점을 해요. 이게 만들었던 출제자가 몇 가지 평가 기준을 가지고 가면 그것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몇 번 트레이닝을 거쳐서 3명의 교사가 채점을 하겠죠. 근데 .33, .67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는 거기서 점수를 깎고 누군가는 점수를 주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1점 단위로 점수를 주는데. 그럼 선생님들은 어떤 답을 써야 되느냐? 누가 봐도 감점하지 않을 답을 써야 돼요. 지금 .33, .67이 우스워요. 지금 생각하면. 근데 정말 소수점 단위로 떨어져요. 그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되게 정말 안타깝다면서 연락 주시는 분들 계세요. 마음이 미어 터지죠. 못 참는 거예요. 차라리 1차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더 마음이 내려앉아서 그 다음 해를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마음 잡고 하면 당연히 붙을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내 답안을 건드릴 수 없게 온점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 이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제 교과와 교과 간 창체인데 보다 이제 강조하고 싶은 부분 이런 부분. 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교육과정 재구성은 학교나 교사가 이렇게 학교나 지역이나 국가의 교육과정을 잘 고려해가지고 잘 분석해서 자기만의 교육과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육과정 재구성의 절차를 외웠습니다. 어떻게 하지? 선생님 왜 분유 목내 방평? 이렇게 해봐요. 지금 옆 친구한테 왜 분유 목내 방평 해보자. 시작. 분유 목내 왜 안 따라하냐고. 나도 창피합니다. 자, 분유 목내 방평입니다. 분유 목내 방평. 사실 목내 방평은 교육과정을 만들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메인은 뭐예요? 이거죠. 이게 사실은 제일 메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가 되는 거야. 그쵸? 자, 그러면 저번 시험에서는 제가 이쪽을 강조한 거죠. 재구성을 위한 분석을 할 때 뭘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교육 과정을 분석해야죠. 성취 기준에 따라서 교육 내용을 재구성해야 됩니다. 맞죠? 자, 그리고 또 뭘 분석해야 돼? 학교와 아이들의 특성을 분석해야 돼요. 그래야지 보다 잘 맞고 다양하고 특수성을 감안한 교육 과정을 만들죠. 맞아요? 예, 그거 제일 메인 포인트예요. 그리고 그 학생들의 것을, 학생들의 삶의 맥락을 잘 반영해서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교육과정의 유형을, 재구성의 유형을 하죠. 세 가지 뭐 했어요? 교과, 내, 교과, 간, 교과 플러스 창체로 간다는 것이죠.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요 절차들, 이 첫 번째 교육과정과 학생의 특성과 수준, 학교의 여건을 분석한다는 건 너무 중요한 포인트. 너무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스킬백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 또 하나, 백워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라고 강조들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유형을 결정할 때 이렇게 가는데 우리 지금 여기로 가면 된다는 거죠. 맞죠? 네, 여기로 가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삶에 이제 이게 배움 중심 교육에 대해서 나왔던 이제 문건에서 가져온 건데, 학생의 삶과 맥락화된 교육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문화, 학생을 둘러싼 사회 문화적 특징, 미래 역량 등 외적인 삶의 모습부터 학생들에게 필요한 배움, 내면의 동기, 학생의 다양성, 관계와 흥미 등 내면적인 삶까지 살펴서 교육 과정에 녹여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일단 관찰이 정말 중요해요, 선생님들. 관찰이라는 단어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총평적인 관점에서 진단평가 나왔죠? 그랬을 때 우리가 진단평가를 실제로 평가 형식적으로 보는 것 외에 아이들을 관찰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의 교육과정 제가 상호작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호작용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특징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 특징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관찰이에요. 정량적인 평가보다 더 중요한 분. 오케이? 자, 그러기에 결국은 이 3가지를 살펴라는 것은 전방위적으로 아이들을 관찰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육과정에 녹여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녹여내서 이것을 목내 방평에 적용하려면 뭘 선생님들이 써야 돼? 이걸 알아줘야 돼. 그렇지. 교육적 상상력. 교육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죠. 따라서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 교실 수업뿐 아니라 수업 이외의 활동, 마을과의 연계 활동, 수업 이외의 활동, 창체. 맞죠? 까지를 넓은 의미에서 삶을 고려해서 재설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타 이제 어떤 요소들로 맥락화시킬 수 있을까? 주관자만 관. 거기서 관련성을 가지고 쓸 수 있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친밀성이라든지 목적 지향성이라든지 필요나 동기에 부합하게 그런 내용들을 넣어주는 부분으로 선생님들 맥락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베로우즈의 문제중심학습 PBL, 그러니까 제가 PBL 나왔지만 여기 꼼꼼히 봐야 된다고 얘기했던 게 이 요소들이 지금 교육 과정에서 지향하고 있는 교육의 방향과 합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 그게 뭐야? 그게 문제 해결 목표죠. 맞죠? 그 문제 해결의 목표를 해결하는 게 이거의 과업이야. 그를 위해서 만들어진 교수법인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쵸? 그랬을 때 그 문제는 어떠해야 되느냐? 비실관목 이랬잖아요. 비실관목. 그쵸? 비구조화되어 있으면서도 실제적이고 관련성과 복잡성을 가지는다. 그 중에서 일단 관련성의 부분, 실제성의 부분을 강조해주면 이게 학생들의 삶과 맥락화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선생님들 공부한 부분을 사용해서 내용을 우리가 재구조화해 쓰시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 목표와 내용과 방법과 평가를 재구성해야 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평가로 넘어가겠습니다. 평가입니다. 적용하고자 하는 평가 방식의 장단점,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2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선생님들 이제는 그 문제만 봐서는 여기서 뭐가 나온 거야?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찾아내는 것부터 시작해야죠. 자, 가면 좋은 생각입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스마트 기기를 평가에 활용해 볼 생각입니다. 전면 등교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1인 1 스마트 기기 지급이 이루어진 만큼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학생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 기기와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활용한 학생 평가 단점과 장점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김 교사가 하려고 하는 평가는 뭐예요? 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는 평가예요.
그러니까 평가의 도구로서 스마트 기기를 쓰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스마트 기기를 어디에 썼어? 학습할 때. 학습할 때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못하니까, 학교에 대면 수업을 못하니까 집에서 학습할 때 썼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정책에 반대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시도교육청에서 밀고 있고 내년까지 다 완수된다고 하고 이미 상당히 많이 진행된 사업이 뭐예요? 1인 1기기 지급이에요. 그래서 애들에게 패드, 막 어떤 데는 패드, 어떤 데는 노트북이 다 갔어. 1인 1지급 다 됐어.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그쵸? 다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하면 그대로 썩어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학교에 왔고 이제는 집으로 안 가. 그러니까 학교 수업을 하니까 선생님들 이거 활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그냥 무용지물 그대로 쌓이는 거예요. 분명히 조만간 그 기사 나옵니다. 1인 1지급에 수많은 비용이 들어갔는데 돈 낭비했다. 아무 활용이 되지 못한다. 현장 적응되지 못한다. 이 얘기가 나올 텐데 근데 사실 이건 엄청난 우리 재산이 생긴 거예요. 학교에. 그럼 이걸 잘 활용하는 방안이 중요하겠죠.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은 이 선생님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스마트 기기를 이전에 온라인 수업처럼 집에서 쓰는 거다 아니다. 아니에요. 지금 조건이 뭐냐면 전면 등교예요. 또 하나의 조건 전면 등교. 이거 잘 찾아내고요. 예? 잘했어요. 이거 놓치시는 분들이 사실 실제로 이렇게 문제가 나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만 문제를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때 가서 완전 새로운 텍스트가 주어진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정말 그거에 맞춰서 그 상황을 재구성하고 조건화 시켜야 됩니다. 1인 1 스마트 지급이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여기 또 하나가 끝난 거예요. 뭐냐면 교실에 하나 컴퓨터 있는 게 아니고 전면 등교를 했고 스마트 기기가 있는데 애들이 다 가지고 있는 채로 지금 교실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럼 여기서 하나 쌍방향 줌을 활용해서 평가를 하다 좀 이상할 수 있어요. 대면 이미 하고 있는데 줌을 활용해서 평가를 할 필요는 없어지는 거죠. 맞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학생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 기기와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활용한 여기 또 하나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그냥 패드를 줬고 그냥 그 패드를 가지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온라인 학습 플랫폼이 있다는 거야. 그 말은 뭐예요? 플랫폼 내에서 평가를 하고 그게 그 데이터가 교사에게 바로 즉시 쌓인다는 거죠. 선생님들 해보셨어요. 학교에서 지금 학부생들은 몇 번 해보셨을 수 있어요. 대학원생들도 해보셨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학교에 이클래스 같은 거 일종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와서 거기에 평가지를 올리고 선생님이 그 플랫폼에서 문제를 등록시키면 애들이 실시간으로 몇 번까지 나갔고 몇 명이 다 풀었고 어떤 애들은 뭐에서 많이 틀렸는지가 그대로 바로 실시간으로 선생님들 정보가 집약이 돼요. 그리고 각자 자기의 사이트 안에 자기 점수가 누적적으로 보여서 그래프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패드에다가 영상평가지를 넣어가지고 거기서 애가 풀고 그걸 다시 보내는 방식이 아니고 정말 플랫폼을 통해서 한다라는 거죠. 플랫폼 베이스드. 되셨죠? 자, 이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여기서 단점과 장점이 있을 텐데 그게 뭘까? 그래야지 그걸 활용할 테니까 관련된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나하나 문제는 그냥 제가 막 만들어서 낸 게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수십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연구되고 있고 적용되고 있고 논의되고 있거나 지금 정책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활용해서 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이걸 활용할까?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온라인 기기를 활용하는 평가는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제가 늘 강조했던 부분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을 물어본 겁니다. 자, 네, 학교 수업에서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활용한 스마트 기기 학생 평가를 내실화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혹시 선생님들이 모르실까 봐 제가 여기 정리를 한번 해드린 거예요. 이겁니다. 학교 수업에서 집에서 한다는 거 아니죠.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베이스로 해서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근데 1인 1기기야. 다 있어. 그걸 가지고 학생을 평가하는 누가 교원 평가 적어놓으셨더라고요. 교원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학생 성취도 평가요. 알겠죠? 네. 내실화하여서 학습 격차를 완화해야 돼. 이게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학습 격차 완화로 가야 됩니다. 선생님들.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 다시 더 크게 보면 학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이거 쓰셔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할까? 네. 찾아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송교사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두 가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자,
서울시 교육청이 1월에 발표한 서울교육 주요 업무입니다. 이 서울시 교육청이라 나는 서울 안 쓸 건데요. 뭐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상통합니다, 선생님들. 네, 상통합니다. 더 질 높은, 더 따뜻한, 더 평등한 교육으로. 지금 뭐 여기 교육감은 그대로 가기 때문에 이대로 기조가 가겠죠. 학생 한 명 한 명이 빛나는 서울교육 하면서 하나 되고 있는 주요 업무 하나가 이겁니다. AI와 에듀테크 기반의 개별 맞춤형 교육. 2022년에는 모든 중학교 신입생과 중학교 교원에게 1인 1 스마트 기기를 지원하는 스마트 기기 휴대학습 디벗 사업을 추진한다. 여긴 디벗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스마트 기기를.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 누적된 스마트 기기 활용 수업 노하우를 대면 수업의 교실에서도 구현하는 것으로 제가 봤을 때 이것 자체가 문제화될 수 있어요. 대주제로 나올 수 있고 수업 매체의 디지털 전환으로 학생 개별 맞춤형 교수학습. 왜 이게 돼? 어떻게 이게 돼요? 애들의 학습 진척 사항이 다 눈에 보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AI까지 들어가게 되면 애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교사가 직접적으로 그 자료를 인쇄해서 주지 않아도 그 다음으로 수업 자료가 붙는 거죠. 아직 제대로 잘 구현은 안 됐지만 진행 방안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교수학습 모형, 평가 모형, 새로운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만들어낼 것으로 지금 저는 여기서 이걸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1스마트 기기 지급이 됐기 때문에 디지털 교과서가 가능해진 거죠. 이게 없으면 디지털 교과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새로운 교육 과정 운영이나 방법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걸 것으로 기대합니다. 단순히 수업에서만 그치지 않고 교육 구성원의 디지털 문해력과 다시 말하면 뭐예요? 디지털 리터러시. 그렇죠? 정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디지털 시민성의 함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민성 어떤 걸까요? 악플로 퇴치 이런 거죠. 알겠죠? 함부로 얘기하거나 하지 않는 거. 다 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조건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의 단점은 뭐냐? 이것은 관련 연구 보고서를 제가 정리해서 드리는 겁니다. 수행 주체 확인은 어렵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집에서 수행했을 때 얘기해요. 수행했을 때 애가 자기 계정인데 이거 주요 평가로 한다. 이거 시험 중간 기말고사로 한다고 했을 때는 힘들겠죠. 왜냐면 이것 때문에 입시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간혹은 부모님이 옆에서 문제를 찾아줄 수도 있습니다. 잘하는 야 서울대생 누나 너 일로 와봐. 누나 일로 와봐. 일로 와서 풀어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과외 선생님한테 1,000만 원을 쥐어주면서 선생님 전교 1등 만들어주세요.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다고? 이 소리 하면 안 되지. 농담이고요. 근데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평가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들 이건 어떻게 해결해요? 일단 하나는 대면에서 하죠. 대면에서 하니까 그래도 얘가 한다는 건 알 수 있겠어. 근데 예를 들어서 듀얼로 쓰는 거야. 오른쪽에 선생님이 다 이제 여기 있고 막 하면은 선생님 없을 때 몰래 하나 창을 띄워. 그럴 수 있겠죠. 많이 해봤죠 선생님들? 그러는 거 같던데. 학교에서 이제 대학 수업하다 보면 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안 쓸게 하려고 하고 그러죠. 휴대폰 절대 못 보고. 다른 학생 하나가 휴대폰 몰래 보다가 다른 친구가 고발해가지고 제가 점수를 못 준 적이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들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기기가 이제 활용되게 되면. 그쵸?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쓰면 좋을까? 점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평가를 쓰면 되죠. 그게 뭐죠? 수행평가는 점수를 내는 평가예요, 선생님. 그렇죠. 내가 혼내는 건 아니야. 얼마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니야. 다양한 정답은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수행평가는 점수를 내서 총괄적인 관점에서 하는 평가고요. 형성평가. 형성평가로 쓴다면 그 누적적인 것을 볼 수 있고 점수가 되지 않는데 굳이 뺏길 필요가 없어. 그리고 찾아보는 것도 그래도 괜찮아. 제가 선생님들 모의고사 볼 때 정 못 쓰겠으면 답 찾아가면서 쓰라고 말씀드려요. 그거 자체가 왜? 학습의 과정이기 때문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 얘기 아세요? 어떤 애가 엄마가 문제집 틀릴 때마다 너무 혼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 몰래 엄마가 오늘 풀라고 한 데를 화장실 가서 외워오고 그 문제를 푼 거예요. 다 맞지?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몇 권을 풀었더니 전교 1등이 된 거예요. 답안지를 외우니까 대단하죠. 그래서 그렇게라도 푸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교사는 문항 출제를 위해서 자기 전공 분야 지식뿐 아니라 컴퓨터나 네트워크 활용 능력을 갖춰야 돼요. 이거 못 쓰면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금방 배울 수 있어. 평가에 필요한 시간이 늘어나서 관련 업무 부담이 증가될 수도 있다. 근데 이거 다 자동화되면 이거 줄어들게 될 거고요. 네트워크 성능이나 컴퓨터 성능이 부족하면 안정성이 떨어지고 접속하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죠.
이게 앞으로 지금 1인 1기급 지급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등장할 겁니다. 네트워크 시스템은 점점 좋아지겠지만 컴퓨터는 사양이 점점 안 좋아지잖아요. 점점 느려지고. 그러면 계속 2년 단위로 이걸 바꿔? 돈은 유한한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새로운 문제 될 수 있고요. 기술적인 복잡성은 이를 사용하는 교사 학생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요. 온라인 평가 도구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도구들의 이해와 활용 능력, 이거는 오리엔테이션으로 해결할 수 있겠죠. 뭐 이런 부분 그렇게 극복하셔서 쓰시면 되고, 또 학교급 교과별 특성에 따라서 온라인 최적화된 게 뭘까? 이거 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수학 같은 경우 이거 쓰기 좋죠. 계속 문제 풀고 점수가 되고 하는데 음악은 어떻게 할까? 미술은? 애매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교과별로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자, 장점은 이게 되게 중요한 장점인데 디지털화돼서 계속 누적적으로 나오고 그게 학생들이나 교사에게 거의 즉각적으로 결과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저도 정말 가능한 빠르게 첨삭을 드리고 점수를 내드리고 싶지만 아무리 시간을 단축을 해도 선생님들한테 시험 보고 받는 시간이죠. 이거 첨삭 받는 시간이 있어서 주말까지 결국 선생님들에게 첨삭을 신청을 받고 그리고 한 일주일 반 걸려요. 그래서 일주일 반 동안 하고 또 계속 하는 단계로 2주가 또 걸리니까 결국은 쓰신 선생님들 기준으로는 미니멈으로 땡겨도 3주가 걸린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낼 수 있는 최대의 속도예요. 더 낼 수가 없어.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게 시스템화 되어 있어. 그래서 이게 AI가 이걸 채점해. 내는 즉시 점수가 확인되고 한다. 선생님들 얼마나 좋겠어요. 아, 내가 이 부분이 부족했거든 하는데 3주 있다 받으면 아마 선생님들 주제가 뭐였더라? 뭐 쓰라고 했더라? 내가 어떻게 썼더라? 기억 안 날 거예요. 작년에 시험 보고 오신 분들 자기 뭐 썼는지 생각나요? 아무도 생각 안 나. 나와서도 생각 안 나. 네, 그래서 뭐가 맞았고 틀렸는지도 몰라. 그렇게 피드백이 없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근데 이런 부분은 이제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여기 대면 상황이긴 하지만 원하는 시공간에서 시험을 볼 수 있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고 AI 시스템으로 자동화도 시킬 수 있지만 교사가 보고 적절한 피드백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다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활용해서 쓰시는 거. 자, 그렇다. 여기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평가 방안을 보게 되면 이제 여기 앞에서 1번과 2번은 이것과 관련된 연구 보고서에서 있었던 부분을 제가 정리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조건이 이렇게 있었죠. 이것을 첫 번째는 성취 수준을 고려한 온라인 교육에서 학생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해라. 애들의 성취 수준을 고려해가지고 거기에 따라 아이들에게 맞춤형으로 피드백을 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맞춤형 피드백을 주면 그를 통해서 흥미와 참여도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제일 이제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던 게 학습 동기라는 것이 우리 주관점을 통해서 높일 수도 있고 또 뭐예요? 유관자를 통해서 높일 수도 있는데 진짜 제일 중요한 건 자기 효능감이에요. 잘할 수 있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애들이 수학이나 과학을 왜 싫어하느냐? 못해서 그래요.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 모르는 데가 뭔지를 딱 알아서 거기를 찝어주고 채워줘야 돼. 그쵸? 그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도록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의 비계를 제공해주면 잘하게 되겠죠. 그게 맞춤형 피드백이 되는 겁니다. 그쵸? 이 부분 읽어보시고요. 그 두 번째, 실질적으로 과정 중심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이게 결과를 파악하는 중심으로 가기보다는 과정을 중심으로 파악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계속 그 과정을 지원해준다라고 간다고 하면 질적인 향상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리 감독보다는 그를 통해서 학습의 과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라. 그러니까 요거를 보시면 결국 이거를 우리 수준으로 문제의 답을 쓴다고 하면 형성평가를 할 때에 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형성평가를 몇 시간마다 10분씩 볼 수 있죠.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선생님들? 인출. 그 인출할 수 있는 가벼운 개념을 물어보는 것부터 진짜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이나 영어 단어를 체크하는 것 등등을 매일매일 시스템화해서 하고 된다면 애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이겠느냐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효과를 형성평가 방안에 대한 효과와 연결해서 생각하실 수 있겠죠. 형성평가.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전 문제의 디벨롭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형성평가가 학생에게 주는 형성평가의 효과를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 장면, 교사 장면을 나눠서 서술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죠. 교사에게도 학생들이 얼마나 성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 학습자에게도 학습자의 스스로 자기 학습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죠. 이게 그래프화돼서 선생님한테도 보여지고 아이들에게도 보여지니까 내가 뭘 모르는지 보여지니까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또 많은 선생님들이 맹붕을 겪으셨다고 하는
방법 파트로 가겠습니다. 이제 교수 전략 벌써 한숨 누가 쉬었어? 예. 아니 적발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교실 수업을 위해 재발하고자 하는 교수 전략 두 가지를 이에 따른 교육적 효과 두 가지 함께 제시. 그러니까 요 전략에 따른 효과가 페어되게 쓰셔야 돼요. 짝꿍되게. 짝을 지어서. 그쵸? 그 다음에 디지털 교과서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 한 가지,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한 가지를 이거 극복 방안과 같이, 얘네가 같이 써줘야지 1점이 됩니다. 자, 이번 시험부터는 같이 없으면 얄짤없이 그냥 점수를 깎겠습니다. 0으로 처리를 할게요. 요 조건에 안 맞으면. 그 전까지는 선생님들이 너무 그렇게 했더니 너무 점수가 낮아서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재채점했어요. 그 하나 있으면 0.33은 주는 걸로. 뭐 이제 올해 이번부터는 얄짤없이 짝꿍이 맞아야지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자, 김 교사, 저는 최근 연수를 통해서 알게 된 게이미피케이션을 수업에 적용해서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굳이 온라인 게임을 개발하지 않더라도 교실 수업에서 학생의 게임의 요소를 넣는 교수 전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게임이 아닌 것에 게임의 맥락을 넣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그냥 갑자기 갖다가 쓴 건 아니고 각종 정책들 문서에서 최근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어려워졌어. 공부를 못하게 되다 보니까 내용이 어려우니까 너무 어려워가지고 재미를 못 느끼고 질려있어. 입이. 공부할 생각 자체가 없어졌어.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 적어도 앉아있죠. 그 시간 동안에. 애들이 앉아있지조차를 못해요. 그래서 이미 이제 동영상 강의를 볼 때 어떻게 했어? 인강쌤들 그러시는 거 아니죠? 예, 핸드폰 봤지, 딴짓했지, 잤지, 옆에서 게임 방송 틀어놨지, 막 이거 다 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1시간을 집중하기 너무 힘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집중하고 할 수 있게 만들자. 자, 게임의 효과는 뭐겠어요, 선생님들? 몰입. 게임은 몰입과 경쟁을 통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빠르게 피드백을 주고 보상을 주고 함으로써 애들이 거기에 잘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 메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도록 하자. 게이미피케이션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통 이제 게이미피케이션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진짜 게임 프로그램을 교사가 짜는 거야. 게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포맷을 주고 만들게 할 수도 있고 실제 그걸 짜는 연수들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이러한 메커니즘을 배우고 적용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죠. 그래서 이 얘기를 쓴 거예요. 굳이 온라인 게임을 개발하지 않더라도 온라인 게임 개발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요거를 제외하고 뭐냐면 실제 교실 수업에서 학습에 게임의 요소를 넣는 전략을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그냥 잘 되어 있는 앱을 사용하는 것도 상관없고요. 사실은. 그리고 또 PPT를 통해서 야 이거 뭐야 이거 맞춘 사람 해서 점수를 주는 것도 상관이 없어요. 또 게임의 요소를 넣기 때문에 TGT 같은 방식을 선생님이 쓴다고 해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게임이고 이게 게임화 시킨 것이고 그게 교육적 효과가 있다. 몰입이나 경쟁이나 흥미를 자극하고 보상을 주어가지고 참여도를 높이고 동기를 부여한다는 방식으로 서술된다고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마치 딕앤캐리 문제처럼 어려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열려있어서 많은 것들이 답이 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모르겠어. 게이미피케이션 나 공부하고 외운 적이 없어. 이렇게 놓아버리면 안 되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 요소를 넣는 것이었고요. 네, 선생님 좋은 전략 찾으시면 제게도 알려주세요. 선생님 이 문제 개발하고자 하는 교사로 두 가지 똑같은 문제예요. 이번에 나왔던 문제는 똑같은 문제, 내용이 달라요. 좋은 전략 찾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똑같이 말한 거예요. 손교사가 매번 이 얘기하고 알려주세요. 예, 얼마나 도움 추구 알려주세요. 도움 추구 잘하고 있어. 자, 저는 교과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지필 교과서, 종이 교과서에서 디지털 교과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지금 주요 사업 중에 하나로 교육부가 원래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디지털 교과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상되는 문제점도 있는 만큼 이거 극복하는 방안도 정리해 볼게요. 했습니다. 어떻게요? 찾아봅시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하나는 반드시 교수 전략 한 가지가 이해 효과랑 짝지어져 가야 된다. 그냥 말이 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게이미케이션을 수업에 적용하면서 학습을 높이는 방안이 되어야 되고 학력을 높이는 굳이 온라인 게임을 개발하지 않더라도 교실 수업에서 그 게임의 요소를 넣는 다양한 그러니까 게임 개발을 한다라기보다는 나머지 쪽으로 쓰는 게 답이 될 수 있겠죠. 만약에 이렇게 말이 나오면 온라인 게임을 개발한다가 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매하죠. 이게 답이 될까 안 될까 애매한데 그러면 애매한 건 안 쓰는 게 맞아요. 그 연습을 시키려고 저도 그냥 애매하게 적은 거예요. 이러면 이건 안 쓰는 게 맞고 여기에 맞춰서 쓰시는 거예요.
교실에서 게임의 요소를 넣어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했던 여러 가지 수업의 방식 중에 게임적 요소를 넣는 방식이 뭘까를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게이미피케이션을 얘기하는 거죠. 관련 연수도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게임의 요소와 원칙을 게임이 아닌 상황에 적용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겉으로 노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시간에 그 학습 목표를 애들이 도달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효과는 보통 몰입. 그러니까 제가 오늘 사실은 칙센트 BI 하면서 플로우를 그래서 강조한 거예요. 빠르게 피드백 주고 우리가 경쟁에서 보상을 주는 방식들이 몰입을 높일 수 있다. 이 얘기를 드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몰입도와 참여도를 극대화한다. 흥미를 높여준다. 배움과 동기부여를 준다. 학습 동기를 향상한다. 학습에 대한 부담 자체가 저하된다. 왜? 재밌으니까. 이제 이런 내용을 활용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약간 게임 기반 학습과는 분리되긴 하는데 여기는 그냥 비슷하게 쓰셔도 뭐 큰 이것 때문에 답이 틀려라고 하지는 않는 것이죠. 이게 지금 선생님들한테 마치 위키 같은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위키 우리 기출 분석했을 때 어디서도 위키를 선생님들이 공부하고 들어간 적은 없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위키라는 단어 거기 옆에 있는 그러한 요소들 이거 애들이 같이 컴퓨터를 통해서 게시판을 작성한다. 이 요소를 가지고 추론해서 상황에 맞춰 쓰는 문제였거든요. 그런 방식의 문제는 계속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연습을 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규칙을 정당하게 하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주안점 이렇게 쓴다고 하면 우리 마치 공정성 이론에서 그 얘기하죠. 과정의 절차의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 얘기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규칙의 정당성이 필요하고 과도하게 너무 경쟁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유의점으로 쓰실 수 있고요. 뭐 이런 이제 개발 절차가 있습니다. 여기 넘기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요건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보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놀이할 수 있도록 하고 상호 연결, 애들끼리도 주제끼리도 연결되는 이제 애들끼리 이제 상호작용 연결들을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게 하고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피드백과 도전이 지속되게 한다. 심지어 OECD 안에서 이런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보고서에 이 게이미피케이션을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 잘 따라가잖아. 그래서 지금 각종 시도교육적 정책 문서에 게이미피케이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게 녹여서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보상을 넣는다거나 여러 개 스토리를 주고 보상 주는 방식으로 스토리 칭찬 스티커나 배지 같은 걸 준다거나 레벨업을 시켜가는 거죠. 레벨업 그다음 가게 할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여기에 점수판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들 옛날에 선생님들 운동회 해봤어요? 다행이다. 같은 세대구나. 예, 그쵸. 우리 때 막 운동회 하면 청팀, 백팀 막 이래가지고 가운데 막 홍팀 같은 거 있고 점수를 막 주잖아요. 그럼 막 소리 지르면 100점! 막 이런 거죠. 그런 거 자체가 게이미피케이션이에요. 예, 그런 게 이제 학습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죠. 또 보드게임도 게이미피케이션이 될 수 있어요. 카드로 해서 플래시 카드로 하는 그런 것도 게이미피케이션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점수를 주고 거기에서 보상을 주고 이런 것들 점수 준다는 것 자체가 보상이고 이거 경쟁을 붙일 수 있고 이런 거 다 게이미피케이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다치고 굉장히 어려운 문항은 아니었는데 당황시키고 여기서 선생님들이 요소를 녹여내는 게 쉽지만은 않았을 그런 문항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내용들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자, 디지털 교과서 가보겠습니다. 우리 찐단권에도 디지털 교과서 나와 있죠. 한번 보셨으면은 선생님들이 좀 그래도 쓰시기에 수월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트렌디해 보이죠. 트렌디해 보이고 그냥 이것 자체가 지금 우리의 방향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고민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아예 딱 정착된 건 아니지만 조만간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기존 서체격의 교과서의 교과 내용에 그 교과서 교과 내용에다가 다양한 것들 풍부한 학습 자료 등등을 관리할 수 있고 이런 것들 외부 자료와의 연계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디지털 교과서에 아까 이제 어떤 선생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디지털 교과서 PDF처럼 제공돼가지고 고칠 수 없는 개념이 아니고요. 디지털 교과서는 수정이 가능하게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사회적 구성주의처럼 교사와 학생이 다 같이 그 디지털 교과서를 편집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징으로 효과적인 활용 방안 특징을 활용해서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쓸 수 있는데 일단 특징 같은 거 보면 동영상이나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랑 연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영상을 활용한다 그러면 선생님들 뭘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기존에 우리가 잘하지 못했던 동영상을 즉각적으로 애들 어려운 개념이 막 민주주의? 이게 뭘까?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애들이 그 편견 이게 뭘까? 요즘 아이들의 문해력이 떨어지니까 그런 데서 딱딱 막힐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를 눌러봤을 때 관련되는 그 개념을 보여주는 다각적인 관점에서의 짧은 영상들 5개, 6개가 올라가 있다. 뭐예요?
아니야, 다시. 자, 보세요. 예를 들어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있어. 애들 잘 모르겠어. 이 민주주의라는 것의 개념을 다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관점을 보여주는 영상, 짧은 영상들을 대여섯 개 올려져 있다. 지금 마이크로 러닝이 나오는데요. 마이크로 러닝은 다양한 관점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마이크로 러닝은 디지털 교과 챕터 1 디지털 교과서 5분짜리 설명, 챕터 2 게이미피케이션 거기에 대한 설명, 챕터 2 이렇게 그냥 하나하나를 짧게 분절해서 보여주는 게 마이크로 러닝이에요. 원래 얘기하기로는. 오케이?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한 건 뭐예요? 인지적 유연성이에요. 하나의 개념을 다각적으로 접근해서 볼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의 영상들을 보여준다.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관점을 보여준다. 그쵸? 맞아요. 네. 생태계의 파괴와 관련된 다양한 관점을 보여준다. 하나의 개념을 두고 여러 가지 관점의 비구조화되고 비선형적인 그러한 하이퍼텍스트 동영상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인지적 유연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마이크로 러닝 그냥 이게 짧게 잘라서 가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디지털 교과서 그러면 디지털 교과서의 개념 하나 끝, 그 다음에 장점 끝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마이크로 러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케이? 예. 뭐 물론 그게 안에 또 인지적 유연성을 넣을 수도 있지. 예를 들어 챕터 민주주의의 다양한 시각을 인지적 유연성처럼 넣어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개념적으로 원래 그렇게 분리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선생님이 써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 그래서 이게 보통은 디지털 교과서는 신속하게 반영을 할 수가 있고 교사나 학생이나 컴퓨터가 다양한 학습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연계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변화하는 지식들을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고 최신 교과서를 활용해서 최신 컨텐츠를 교과서를 저작하는 데 교사가 그 과정 중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 포맷이 있고 나면은. 그쵸?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지금 어떻게 구분되는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2020년에 코로나 이후에 미래교육 정책의 주요 현안 과제로서 지금 온라인 교과서 도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용어도 마찬가지예요. 디지털 교과서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온라인 교과서라도 얘기할 수 있어요. 혹은 나중에 뭐 원격 교과서라고 바꿀지도 모르지. 왜냐하면 디지털이나 온라인 자체가 영어니까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에 그렇게 쓰기 좀 뭐하다. 그래서 갑자기 원격 교과서 막 이렇게 나올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 지금 최근에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그 언어들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트렌드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딱 정해진 용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나와도 우리가 학습한 내용을 베이스로 해서 그것을 바꿔가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말 유연한 사고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 극복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게 1인 1기기가 있어야 디지털 교과서를 쓰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그럼 주지 뭐. 그래서 디지털 교과서 이렇게 기기가 갔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실은 요 디지털 기기 지급을 2022년까지 끝내겠다 이렇게 하는 시도교육청이 많은데 아마 이제 선생님들 공약 때 보셨으면 교육감들 정책에 그게 되게 많이 나왔을 거예요. 모든 사람 공통적으로 나오다시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이루어지고 나면 디지털 교과서가 시행될 밑거름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환경 구축. 근데 여기서 지금 이미 앞에서 1인 1기기를 지급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답이 되기 어려워요. 기기가 다 필요하다.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미 뭐 끝났어. 그게 답이 되긴 사실은 어려워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게 나타날 겁니다. 애들이 충전을 안 해와. 디지털 교과서는 배터리가 있어야지 되죠. 지 핸드폰은 충전해도 디지털 그 스마트 기기도 충전하지 않습니다. 그쵸? 방전에는 만들지 않을 수 있고 아예 안 가져와. 교과서는 복사해서라도 쓸 수 있는데 이건 복사가 안 돼요. 기기가 없으면. 그러니까 그 대안으로 지금 저번에 우리 조교생님이 보여주셨던 사진이 있었는데 이제 교실마다 그것을 충전하고 보관하는 이 캐비닛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져가지 않게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아예 딱 충전하고 여기서 딱 쓰고 이게 하니까 선생님이 그거 열어줄 수 있게 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애를 따로 당번을 준다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게 너무 흔하기 때문에 애들이 훔쳐가지도 않아요. 그렇겠죠. 어차피 이거 게임도 안 되거든요. 다 막아놔가지고 그런 게 될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원래 얘기가 됐던 거는 애들이 패드로 위해한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 지금 다 락이 걸려 있습니다.
모르죠. 조만간 또 누가 뚫을 수도 있어요. 애들은 똑똑하거든. 예. 그래서 아무튼 그거를 이제 차단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불거져 사이트 차단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이제 요게 또 이제 문제가 될 겁니다. 이거는 뭐 계속 호환이나 보완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노후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노후화 되고 나면 어떻게 할 거냐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계속 업데이트 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그런 문제들을 선생님들이 맞춰서 쓰시고 그것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매칭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인터넷 중독 같은 게 문제될 수 있다고 했는데, 엄마들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애들이 거들떠도 안 봐요라고 얘기하더군요. 예,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유튜브 보는 거는 중독되는데 학습 콘텐츠 보기만 허용된 그 패드는 방전되어 있더라.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아무튼 예, 관련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게 있어요. 교사에게 편집 권한을 주죠. 편집하고 열려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학생들까지 거기에 참여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마치 위키나 지식인 것 같은 문제가 생기죠. 뭐냐면 한번 교과서에 실리려면 엄청나게 많은 검증을 거치죠. 예, 그래서 보통의 많은 교과서들은 오류된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도 가끔 나타날 수 있는데, 근데 저작을 많은 사람에게 열어놓으면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학습되고 오류가 확산될 수 있는 여지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를 항상 열어놓지는 않는 거죠. 그 어떤 상황에만 열어놓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사가 어떠한 정보를 디지털 교과서 내에 삽입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반드시 관련되어 있는 정확한 정보를 찾아보고 할 수 있도록 연수를 해야겠죠. 예, 그런 부분들이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열리고 교사에게 권한이 많이 가고 교사가 설계와 개발과 운영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면 있을수록 뭐가 필요해요? 교사의 전문성이 필요한 겁니다. 전문성이 결국은 글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혼합형 연수가 나왔습니다. 너무 유기적이야. 와, 선생님들이 감탄을 해야지 내가 스스로 이러면 뭐하나, 그죠? 예, 자, 그래도 어떤 선생님이 저보고 천재냐고 해주셨어요. 천재는 아니고요. 그게 노력형이에요. 자, 아무튼 간에 자, 김 교사가 언급한 혼합형 연수의 구체적인 방안, 이 단어를 처음 보는 분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쵸? 혼합형 연수는 지금 아빠 현장에 있는 선생님 몇 분들만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도 그 공문의 담당자가 아니면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혼합형 연수 보면 단위학교 장학담에 이거 또 나왔어. 내 고를 때리게 하다니 막 이렇게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는데 진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결국 여기는 선생님들이 이제 제가 그랬죠. 모르는 게 나오면 포기하지 말고 이 명칭을 묵상해봐라. 보세요. 혼합형 연수. 혼합형 연수. 괜히 옆에 블렌디드를 적었겠어? 선생님들 영어 모를 때도 이 정도 읽을 수 있잖아. 그쵸? 요즘 초딩들도 다 읽어요. 읽어봐요. 그치, 블렌디드 어디서 봤어? 그 블렌디드 러닝. 그거 쓰시면 됩니다. 블렌디드 러닝은 연수의 차원으로 쓰시면 돼요. 제가 지금 요거 활용 문제 두 번째예요. 언제 또 나왔죠? 이전 모고에서 대체 학습 있죠. 그러니까 지금 대면에서 수업 진행되고 몇 명만 코로나 걸려서 걔네들만 가는데 걔네들도 공부해야 되니까 이 대체학습 어떻게 진행할까? 이 대체학습도 블렌디드 러닝 활용 문제입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지금 정책이 개발되고 있어요. 이번엔 연수로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각적으로 이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답안을 쓸 때 이제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제가 두 가지 적으라고 했죠. 하나에 두 개가 다 들어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첫 번째, 집합 연수를 실시한다. 둘째, 온라인으로 연수를 진행한다. 그냥 이렇게만 하시면 틀린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그냥 연수의 방안이야. 지금 적겠다는 건 혼합형 연수. 누가 틀린 것 같은데 약간 숨소리가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당 두 개씩. 뭐 대면과 쌍방향. 뭐 두 번째, 컨텐츠형과 쌍방향. 근데 사실은 저는 여기 대면 적기를 원하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볼게요. 자, 네, 이렇게 교육 환경이 변하고 있는 만큼 교사들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지역에 있다 보니 전문성을 높일 기회가 많지 않더라고요. 자, 제가 중간에 지역이 뭐예요? 지역이? 이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을 고정적 평가로 진행할 것인가 역동적 평가로 진행할 것인가 제가 잠깐 고민했어요. 예, 단서를 드릴까 말까. 드렸나 안 드렸나 제가 헷갈리네요. 예, 지역, 지방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왜 굳이 지역이라고 썼냐면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 개 막 검색을 하다 보니까 교사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지역에 있어서 지금 이대로 말했어. 지역에 있다 보니까 전문성을 높이기가 많지 않았는데 혼합형 연수가 진행되니까 너무 좋네요.
라고 돼 있어서 현장 지향적으로 제가 지방이라고 썼다가 지역으로 바꿨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단어 하나, 제가 진짜 마이크로 이걸 하고 있어요. 맨날 마이크로 막 자간 막 고치고 막 이렇게 선생님 한눈에 들어가려고. 그래서 정말 비효율적인 인간이에요. 제가 정말. 그래서 선생님들 공부 시간 많이 걸려 너무 힘들고 공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말 너무 저는 너무 동의해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맨날 느끼니까. 근데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눈물이 나요. 이거 언제 끝나? 이렇게 하다 보면 끝나. 물론 다음 모고가 또 오지. 예, 그리고 이제 90, 11월 되면 한 주당 2개씩 만들어. 나도 죽어나고 선생님도 죽어나고 같이 죽다가 이제 끝나는데 선생님들 학교 가고 난 또 해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들 좋겠다. 잘 가. 아무튼간에 또 듣지 마. 알겠죠? 그 다음에 혼합형 연수가 활성화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만약에 대면을 쓰고 싶으면 어떻게 되냐면 거점형으로 시도교육청에 모여서 한다. 라고 가거나 아니면 클러스터 단위로 모여서 전학공을 진행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좀 괜찮은데 매번 가는 식의 집합형을 쓰는 거는 사실 원래 원했던 안은 아니에요.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가끔 연차 내고 갈 수도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예, 그러니까 이제 대면을 쓸 수도 있는데 원래 주안 처음에 하려고 했었던 그 안에서는 이 대면이 좀 덜 강조되는 방향으로 쓰시는 게 사실 원래 방향성이라는 거죠. 근데 뭐 한 번쯤은 갈 수도 있지. 같이 서울대에 모여가지고 표창장을 준다 뭐 이런 거 써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서울 지역 인근은 글로 모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교원대로 모이고 그러니까 저 위에 하나 아래에 하나 이렇게 하나씩 찍어놓은 거죠. 거점을. 예, 그런 식의 연수를 진행한다고 써 있었습니다. 관련되는 문서들에. 자, 이제 그렇게 진행할 수 있어서 어쨌든 하나하나 답안에 2개씩의 연수 형태가 들어가면 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이게 이제 선생님들도 막히셨을 거예요. 연수 이수자가 미래 교육을 위해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한 가지. 자, 이제 여기서 막히시는데 어려우실 게 없어요. 그러니까 수석교사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15년이 근무하고 그 다음에 연수 듣고 해야지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너무 세상이 빨리 변하고 거기 학교에 오래 있었다고 전문성이 다 보장되는 것도 아닌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 고교학장제를 진행하는 연수를 한다거나 이제 실제 그것과 관련되는 연수에 이제 혼합형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다양한 기기를 활용하는 평가와 교육과정을 만드는 연수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이게 되지 않는다라고 나온 거예요. 성취 기준을 고려하는 평가 방안. 이거 빨리빨리 바뀌어야 되고 입시제도 관련되는 거 해야 되는데 이거는 15년 있었다고만 되는 게 아니니까 관심사가 있고 비슷한 일을 해봤고 그리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빨리빨리 선발해서 이 사람들을 키워주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그 연수를 이수한 사람이 선도적 역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다단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 사람이 해와가지고 밑에 꼬리 치는 거야. 밑에 쳐서 이 사람들이 또 교육을 시키고 또 이 선생님들이 가서 교육시키고 이렇게 한다. 또 여기서 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지문에 나왔던 게 방안이에요. 작년에 지문에서 김 교사가 강의하고 그거 듣고 송 교사가 질문했잖아요. 김 교사가 말하자면 이거 혼합형 연수 듣고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강의해 준 거야. 그래서 이 송 교사에 대한 그 관련된 이해를 넓혀준 거예요. 선도적 역할이죠.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세상에 공짜는 없죠. 공짜로 좋은 연수 들었으니까 컨설팅단에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컨설팅 장학의 전문 인력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거 관련한 선생님들이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 데가 없잖아. 어디서 전문적인 조언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 기억나세요? 객관식 기출의 선지에 있던 문항이에요. 그랬을 때 그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 있게 돼요. 그 컨설팅 이거 뭐지? 고교학점제 어떻게 해야 돼? 검색해보고 이분 계시네? 가까이 계시네? 연락해서 물어보는 거야. 답해줘야 돼. 그리고 컨설팅 회사 가서 도와줄 수도 있고 학교나 교사 차원에서의 컨설팅을 담당해주는 전문 인력 풀로 작용한다. 그리고 이 선생님이 직접 전학공을 꾸려서 관심 있는 분도 모이세요? 운영한다. 예, 실제로 지금 수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혼합형 연수 하나의 방안에 반드시 2가지 이상이 들어갈 수 있게 혼합되어야 되고 하나당 하나의 연수만 들어가면 점수 주지 않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운영 형태에 따라서 집합할 수 있고 원격으로 할 수 있고 이거 다 연계하는 방식의 것이 이거 뭐 똑같죠. 블렌디드 러닝이 똑같아요. 연수만 붙였죠. 자, 그래서 이거 운영하는 방법으로 이제 지금 실제로 했던 예시 하나를 지금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보면 원격 연수도 할 수 있고 집합 연수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콘텐츠 제시형에서 과제를 부여하는 방식이 있었죠. 그걸 교사들에게 개인 연구를 하라고 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예를 들어 성취 기준을 반영하는 새로운 교육과정 재구성과 관련된 연수를 했어.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실제로 수행한 사례 같은 거를 연구 보고서를 쓰고 그거를 시도교육청에 공유시켜가지고 선생님들이 사례를 볼 수 있게. 제가 사실 이 관련된 스포를 저희 수업 시간에 살짝 했어요.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 자, 그래서 혼합형 연수도 이렇게 블렌디드를 넣어서 연수로도 쓸 수 있다는 얘기도 하나 했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런 교사들은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가 중요하다. 실제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케바케 사바사하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의 상황들의 사례들이 공유되는 것이 정말 그 이론을 배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이런 방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공유하고 선생님들이 찾아보고 알고 그것을 정말 해볼 수 있는 그런 사례들 공유를 하도록 한다. 예, 다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것과 관련하는 선도적인 방안은 이제 여기까지를 관련해서 공문서들에서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수 이수자는 교육청별 관련 연수의 기획, 운영, 강의, 연구학교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풀로 활동할 수 있다. 그리고 단위학교 등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강사로 볼 수 있겠죠. 강사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관련 업무 담당하는 교사를 전담으로 멘토링할 수 있어. 그렇죠. 다른 교사들 멘토링해서 그 단을 꾸려야 되니까. 모든 사람은 다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 명을 뽑아서 가르치고 그게 확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교육 연구회를 조직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그 일원으로서 또 다른 하이 커뮤니티를 꾸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연수의 관련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고 적용하면서 그 사례를 공유해 하는 거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도적 역할이란 것은 이제 궁극적으로 이거를 이런 새로운 정책이나 어떤 전문성을 개발하는 방법을 배워왔을 때 가르치는 거죠. 그 밑에 사람들을 가르치고 적용하고 그 다음에 확산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방식을 창의적으로 적으셨어도 그게 정말 현장으로 맞는다고 생각하면 답안으로 채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기에 제가 막 맘대로 지은 건 없고요. 정말 지금 상황 안에서 계속 고려되고 있고 지향되고 있고 활용되고 있는 부분들을 선생님들과 지금 공유를 했고 문제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내용들을 좀 숙지를 하시고 잘 써보시고 잘 못 쓰셨더라도 반복해서 또 써보세요. 이게 지금 써서 한 번 써서 땡 할 것 같아도 90, 11월에 또 써보면 또 안 써지고요. 한 달 후에 써봐도 잘 안 써져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쓰시면 답을 다 고치지는 마시고 선생님들이 고칠 수 있는 정도 고쳐서 내도 상관없어요. 이거 우리는 진짜 형성적인 관점에서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내가 지금 점수 얼마 나와 보다는 조금씩 개선해가는 방식으로 학습하시는 게 더 좋거든요. 선생님들이 먼저 내가 뭐 띄어쓰기라든지 이렇게 되는 부분들 체크해서 올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주스로운 고쳐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빨간색으로 표시해두세요. 아, 내가 이 부분 계속 틀리는구나. 그리고 첨삭해서 받으시면 이거를 반드시 선생님이 다시 써보세요. 잘 안 써져요. 그리고 굳이 내 답을 맞는 답으로 하고 이거 빨리 답이 되게 해주세요.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채점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때 평가자 다른 사람이에요. 그럼 누가 채점해도 틀리지 않을 답을 쓰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 답이 막혀서 그럼 빨리 모범 답안을 선생님들이 답안으로 만드는 연습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모범 답안은 개인적으로 찬찬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실상 종강이고 이제 다음 주에 보강이기는 하지만 이건 종강이 아니야. 자, 아무튼 간에 저희가 이제 7월 4일에 개강을 합니다. 이제 7월 4일에 개강하는 그 수업에서는 단락별로 해서 한 220개의 문제들을 단락별 문제들을 풀어볼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도 죽고 선생님도 죽고 죽어나자 이거죠. 이제 교육학의 이론 정리하고 숙지하는 거는 5, 6월까지 선생님들이 마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정말 적용하는 문제 한 단락 쓰기를 다 합니다. 왜냐하면 서술로는 어차피 선생님들 지금 자동화가 됐죠. 그래서 서술로 쓰기까지 하면서 힘을 빼기보다는 지금은 일단 그 각 개념들을 숙지해서 다 할 수 있는 활용 범주를 넓히는 적응 능력을 높이고요. 그리고 똑같이 2번 모고 봅니다. 2번 모고 보고 그리고 90, 11월에 그렇게 지금 같은 모고를 매주 2개씩 보는 방식으로 해서 10주를 운영할 거예요. 쉬는 시간 동안에 선생님들 3, 4호 형성평가 있으시면 4호 형성평가를 복습해 보시고 그리고 찐단권에서 틀렸던 문제도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서 그 선지들을 유심히 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좀 여유가 있으시고 딱 정리하고 싶으시면 지금 다시 기본서를 회독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지금 외에는 다시 돌아갈 시간이 없어요. 지금 굉장히 분자적으로 있는 게 지금 읽어보시면 쭉 이렇게 정리된 느낌. 처음에 안 읽혔던 그 맥락이 읽힙니다. 안 돼도 그냥 일단 끝까지 읽으세요. 막 다 이해 안 되는 거 너무 잡고 계시지 마시고 쭉 가신 다음에 이제 7, 8, 90, 11을 돌리시면 대가가 됩니다. 대가가 돼요.
마지막까지 헷갈리지만 결국 온전한 답을 다 쓰고 오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